제임스 라이트는 1960년대 후반에 태어난 미국의 미래 예언가다. 그는 조지아주 애틀란타를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국제 정세, 금융시장, 사회 심리학을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장기 시나리오를 제시해왔다. 그의 특징은 전통적인 경제학이나 정치학의 틀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라이트는 1980년대부터 국제 금융시장의 변곡점을 지적해왔다. 1987년 검은 월요일 이후 소련의 붕괴를 예측했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3년 전부터 미국 부동산 시장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또한 2011년 아랍의 봄을 수개월 전에 감지했으며 2015년 중국 경제 위기의 신호를 포착했다. 물론 모든 예측이 정확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의 성공률은 일반적인 미래학자들보다 높다고 평가된다. 라이트가 한반도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우연이었다. 2023년 여름, 그는 일본 도쿄에서의 강연을 마친 후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다. 서울의 한 대학에서 초청한 것이었다. 당시 그는 한국의 정치 상황, 기업 구조, 사회 분위기를 직접 경험했다. 청와대 근처를 거닐었고 강남역 주변의 카페에 앉아 사람들을 관찰했으며 지하철에서 일반인들의 표정을 주시했다. 그 경험이 그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라이트는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이면서도 가장 취약한 나라라고 판단했다. 역동적이라는 것은 기술 혁신, 기업 문화, 시민의식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의미였다. 하지만 취약하다는 것은 정치 시스템이 불안정하고 사회적 신뢰도가 낮으며 거대 기업의 권력이 과하다는 의미였다. 무엇보다 한반도의 분단 상태가 가져오는 심리적 압박감이 가장 큰 불안 요소였다. 2024년 초, 라이트는 미국으로 돌아가 40일간의 깊은 명상 수련에 들어갔다. 조지아주의 시골 지역에 위치한 한 수련원에서 하루 16시간을 명상과 자료 분석에 집중했다. 최소한의 음식만 섭취하고 세상의 소식과 단절한 채로 한반도의 미래를 깊이 있게 사유했다. 28일째 되는 밤, 자정 무렵에 그는 어떤 깨달음에 도달했다고 한다. 그것이 바로 그가 세상에 공개한 예언, 즉 검은 달과 흰 해의 시나리오다. 2025년 11월, 라이트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다. 이번에는 더욱 구체적인 예언을 들고서였다. 서울의 여러 대학과 컨퍼런스에서 강연을 했고 그의 말은 한국 언론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었다. 특히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서 그의 강연 클립들이 바이럴되면서 수백만 한국인이 그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게 되었다. 라이트가 한반도에 집중하는 이유는 분명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한반도는 세계의 축소판이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 일본과의 역사 문제, 러시아의 위협, 그리고 내부의 정치 경제 모순이 모두 한반도에 응축되어 있다. 한반도가 어떻게 변하느냐는 동아시아의 미래를 결정한다. 그리고 동아시아의 미래는 세계의 미래를 결정한다. 이것이 라이트가 한반도를 세계 정치의 핵심 변수로 보는 이유였다. 제임스 라이트가 제시한 미래 시나리오의 첫 번째 단계는 매우 극적이다. 그는 2026년 초봄부터 한반도에서 거대한 스캔들들이 연쇄적으로 터져나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 검은 달이다. 달이 해를 가리는 것처럼 한반도의 하늘이 극도의 어둠으로 덮인다는 의미다. 라이트가 말하는 검은 달의 시대에 나타날 8명의 거물 추락은 매우 구체적이다. 물론 그는 정확한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각 인물이 대표하는 권력 영역은 명확하게 설명했다. 첫 번째 거물은 현직 대통령에 가장 가까운 측근이다. 비서실, 청와대 또는 대통령 직속 기구 내에 있는 거물이 국가, 안보와 관련된 비밀을 가지고 있다고 라이트는 설명했다. 그것은 대통령과의 비밀 통화 기록, 불법적인 자금 이동, 외국 세력과의 의심스러운 접촉 등이 될 수 있다. 라이트의 표현에 따르면 어느 날 갑자기 외신 기자가 기사를 터뜨린다. 처음에는 작은 뉴스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이 나가는 순간 눈사태가 시작된다.
국내 언론이 몰려든다. 국회에서 청문회를 열겠다고 한다. 특별검사팀이 움직인다. 그 측근은 처음에는 부인한다. 하지만 증거가 쌓인다. 음성 파일이 공개되거나 해외 은행 거래 기록이 나오거나 클라우드 서버 데이터가 유출될 수 있다. 결국 그 측근은 해외로 도망치려 한다. 공항에서 적발되거나 국제 수사 요청이 들어간다. 그는 제3국을 거쳐 어딘가로 사라진다. 공식적으로는 더 이상 발견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의 추락은 시작된 것이다. 그는 세상의 망명자가 된다. 두 번째 거물은 야당의 핵심 리더다. 이 사람은 지금까지 정부를 강하게 비판해온 도덕적 지도자로 알려진 인물이다. 하지만 그의 과거에는 숨겨진 비리들이 있다. 뇌물수수, 부당한 자금 유용, 윤리적 위반 등이 그것이다. 첫 번째 인물이 터질 때 야당은 그것을 기회로 본다. 정부를 강하게 몰아붙인다. 국민의 여론도 처음에는 정부의 등을 돌린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누군가 이 야당 리더의 비리를 터뜨린다. 처음에는 개인이 폭로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것이 촉발점이 된다. 국민들이 분노한다. 너도 비리가 있었는가 하는 외침이 터져 나온다. 언론이 파고든다. 기자들이 그의 과거를 하나하나 캐낸다. 전직 비서가 증언한다. 관련자들이 법정에 선다. 그 리더는 처음에는 부인한다. 그 다음에는 변명한다. 마지막에는 침묵한다. 결국 그는 정계에서 물러난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법원 소송이 시작된다. 재판 절차가 길어진다. 세 번째 거물은 거대 재벌 그룹의 회장이다. 한국 경제를 움직이는 인물이라고 알려진 이 사람의 한마디가 주식을 움직인다. 기업인들이 그를 따른다. 하지만 그의 기업 내부에는 엄청난 비리가 숨겨져 있다. 자금 세탁, 정치인들에게의 거액 뇌물, 노동자 착취, 환경 파괴 등이 모두 장부, 통장, 휴대폰 메시지에 기록되어 있다. 누군가 그 회사의 회계 담당자가 내부 고발한다. 혹은 현직 임원이 증거를 폭로한다. 감시 카메라 영상이 나온다. 검찰이 출동한다. 국제조직범죄수사기구도 관심을 보인다. 왜냐하면 그 회장은 해외 로비에도 자금을 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 회장은 자신을 부인한다. 측근들 탓을 한다. 하지만 증거 앞에서 모든 말이 무력해진다. 법원은 그를 구속한다. 국민들은 그를 비난한다. 그의 회사 주가는 폭락한다. 그 회장의 추락은 다른 재벌들도 흔들어 놓는다. 누가 다음일 것인가 하는 공포가 번진다. 네 번째 거물은 검찰청의 수장 또는 고위 검사다. 법을 집행하는 입장이지만 그 자신이 법을 어겼다. 뇌물수수, 권력 남용, 부당한 기소 등이 드러난다. 그의 비리가 터날 때 법 체계 전체가 흔들린다. 다섯 번째 거물은 언론사 회장이다. 그는 국민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사람이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 언론을 조종해왔다. 부당한 기사, 적대 진영 매장, 광고료 강요 등이 드러난다. 그가 폭로되면 언론의 신뢰도 함께 떨어진다. 여섯 번째 거물은 대형 종교 단체의 지도자다. 그는 정신적 영향력을 행사해왔지만 신도들의 재산을 착복했다. 수십억 원대의 비리가 드러난다. 조직의 신뢰가 흔들린다. 일곱 번째 거물은 대법원의 고위 판사다. 그는 공정한 판결을 해야 했지만 뇌물로 판결을 바꿨다. 많은 억울한 사람들이 그의 판결로 인해 옥살이를 했을 수도 있다. 여덟 번째 거물은 주요 신문사의 논설위원이다. 그는 여론을 주도해왔지만 거대 기업의 압력에 굴했다. 자신의 신념을 팔았다. 라이트는 이 8명의 추락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수개월의 시간 차이로 연쇄적으로 일어난다. 마치 도미노처럼. 한 명이 넘어가면 다음 명을 밀어내고 그 다음 명을 밀어낸다. 라이트가 표현한 검은 달의 시대는 1960년대의 정치 변혁기, 1980년대의 사회운동, 1997년의 경제 위기,
2002년의 국정원 과거사 건과 비교해도 훨씬 복합적이고 극심한 상황이다. 왜냐하면 정치, 경제, 사회가 동시에 무너지기 때문이다. 제임스 라이트는 한반도의 위기가 고립된 사건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것은 동아시아 전체의 변화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했다. 2026년 초 중국의 상황을 살펴보자. 라이트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도 내부적으로 큰 도전을 직면하고 있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해진다. 이미 2020년 이후 진그룹의 위기, 관료 부패, 그리고 제조업 이탈이 계속되고 있다. 중국 지도부는 한반도의 혼란을 기회로 보려 한다. 한반도의 약화를 이용해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중국은 경제적 지원과 외교적 중재를 제시함으로써 한반도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려고 시도한다. 하지만 동시에 중국도 내부 위기에 빠져 있다. 라이트는 2026년 중반부터 중국도 정치적 혼란을 경험할 가능성을 제시했다. 고위급 관료들의 부패 사건이 폭로되고 경제 위기가 심화되며 사회 분열이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중국의 일당 체제가 한국처럼 노출되지는 않겠지만 내부적으로는 큰 갈등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중국이 한반도에 개입할 여력이 줄어든다. 일본의 경우는 어떨까? 라이트는 일본이 한반도의 위기에 대해 매우 신중한 입장을 취할 것으로 예측했다. 일본은 한반도의 불안정성이 자신의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에서 난민이 발생하면 그들이 일본으로 몰려올 수 있다. 한반도의 경제 붕괴는 일본 경제에도 영향을 미친다. 일본의 여러 대기업들이 한국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시에 일본도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것이다. 라이트는 한반도의 혼란 시기에 일본이 몇 가지 기회주의적 행동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독도 문제를 다시 제기할 수 있다. 한반도가 약해져 있을 때 영토 문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더 강하게 주장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또한 일본은 한반도의 혼란이 자신에게 경제적 기회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반도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이 떨어질 때 일본 기업들이 그 자리를 채울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어떻게 할 것인가? 라이트는 북한의 지도부가 한반도의 혼란을 매우 주시할 것이라고 했다. 비록 북한도 내부적으로 여러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남한의 혼란은 북한의 지도부에게 장기 전략을 재검토할 기회를 준다.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계속 진행하면서 동시에 남한과의 관계 개선을 조심스럽게 제시할 수 있다. 남한이 약해져 있을 때 통일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더 유리하게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라이트는 중요한 한 가지를 강조했다. 중국, 일본, 북한 모두 한반도의 혼란을 이용하려고 시도하겠지만 결국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왜냐하면 한반도 내부에서 새로운 힘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바로 다음 단계인 흰해의 시대에서 설명할 시민 각성 운동이다. 라이트의 예언은 2026년 새해부터 시작된다. 그는 구체적인 월별 예언을 제시했다. 2026년 1월 새해 첫 주에 국정원이나 검찰에서 비리 의혹이 제기되는 뉴스가 터진다. 처음에는 작은 기사로 취급될 수 있다. 하지만 연말연 초에 정치적 휴지기가 끝나면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된다. 2026년 3월 첫 번째 거물의 비리가 대거 폭로된다. 언론사에서 특별 보도팀을 꾸려 깊이 있는 조사 보도를 한다. 그 거물과 관련된 금융거래, 통화 기록, 메시지가 공개된다. 국회에서 긴급 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 발표한다. 2026년 4월 청문회가 열린다. 여당과 야당 의원들이 거물을 강하게 추궁한다. 첫 번째 거물은 부인하거나 기억을 못한다고 답변한다.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선언한다. 동시에 유명 변호사들이 그의 변론을 막기 위해 물밀듯이 몰려온다. 2026년 6월 첫 번째 거물의 재판이 진행되는 와중에 두 번째 거물야당 리더의 비리가 터진다. 처음에는 블로거나 유튜버를 통해 제기된다. 하지만 그것이 언론으로 확대된다.
야당 리더는 이를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한다. 그의 지지자들이 청와대를 향해 시위한다. 동시에 보수 진영은 야당 리더의 비리를 강하게 추궁한다. 2026년 8월 세 번째 거물의 비리가 폭로된다. 내부 고발자가 나타난다는 뉴스가 나온다. 그의 재벌 그룹에서 수십억 원대의 비리가 적발된다. 주가가 폭락한다. 관련 기업들의 직원들이 구조 조정을 당한다. 2026년 9월 경제 위기가 심화된다. 부동산 시장이 흔들린다. 전월세 시장이 급변한다. 집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IMF 때와 비슷한 불안감이 사회에 퍼진다. 금리가 인상될 수도 있고 통화 정책이 변할 수도 있다. 외환 시장이 불안정해진다. 2026년 12월 연말이 되면서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영역이 극도로 혼란스러워진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거물들의 비리도 터날 수 있다. 크리스마스와 새해 대신 불안감과 절망감으로 가득 찬 시간이 된다. 이것이 바로 라이트가 설명한 검은 달의 한 해다. 하지만 라이트는 절망만이 한반도의 미래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동시에 또 다른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바로 시민의 각성이다. 검은 달이 가장 짙을 때 한반도의 남쪽 지역에서 무언가가 움직인다고 라이트는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제주도, 남해, 여수 같은 도서 지역과 남쪽 지역에 집중했다. 2026년 가을경부터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이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소수다. 수십 명, 수백 명.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수가 늘어난다. 수천 명, 수만 명. 이들은 특정 정치 진영에 속하지 않는다. 무기도 없고 폭력적 목표도 없다. 그들은 단순히 현실을 직시하고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 모인다. 그들의 모임은 매우 독특하다. 낮과 밤으로 토론한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회의한다. 자연 속에 모여 깊은 생각에 잠긴다. 하늘을 향해 명상한다. 서로의 이야기를 듣는다. 소통한다. 이들의 외침은 조용하다. 속삭이는 것 같기도 하다. 하지만 그 목소리가 모이면 엄청난 파장이 된다. 마치 거대한 파도 같은 힘이다. 검은 달이 점점 옅어진다. 마치 검정색 필터가 거치는 것처럼. 아주 천천히, 하지만 멈추지 않는다. 먼저 검은 달의 가장자리가 밝아진다. 가로 테두리에 밝은 선이 생긴다. 그 선이 점점 커진다. 달의 한쪽 면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드러난 부분이 점점 커진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달은 완전히 사라진다. 그 자리에 무언가 다른 것이 떠오른다. 그것은 해다. 밝은 해, 흰 해, 새로운 해. 그 해가 동쪽 하늘에서 떠오른다. 그 흰 해가 떠오르는 순간 한반도 전체가 밝아진다. 어둠이 거쳐나간다. 길을 잃었던 사람들이 길을 찾기 시작한다. 희망이 돌아온다. 흰 해가 떠오를 때 3명의 사람이 새롭게 주목받기 시작한다. 이들은 8명의 거물들과는 완전히 다르다. 이들은 지금까지 숨겨져 있었던 지혜로운 사람들이다. 이 3명이 함께 일한다. 정치인이 정책을 만들고 기업인이 그것을 실행하고 일반 시민이 그것을 지지한다. 이들은 서로를 돕는다. 경쟁하지 않는다. 한 목표를 향해 걷는다. 새로운 한반도를 건설하는 것이다. 흰 해가 떠오르고 외부 침투자들이 무력화될 때 한반도에서는 새로운 기술이 탄생한다고 라이트는 설명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사회 변화의 흐름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다. 이 기술은 매우 작고 효율적이다. 하지만 매우 강력하다. 한반도가 만드는 이 도구는 정밀한 칼처럼 날카롭다. 정확하다. 그리고 매우 효과적이다. 라이트는 이 기술이 정확히 무엇인지 명확하게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이 세계 미래의 판도를 바꾼다는 것은 분명했다. 혹은 에너지 기술일 수도 있고, 정보통신 기술일 수도 있고, 바이오 기술일 수도 있다. 라이트는 이 기술이 나타나면 중국도 주목하고, 러시아도 주목하고, 북한도 주목하고, 일본도 주목하고,
미국도 주목한다고 했다. 한반도는 더 이상 약한 국가가 아닌 것이다. 더 이상 강대국들 사이의 완충지대가 아니다. 한반도는 힘을 가진 국가가 된다. 한반도의 의견이 중요해진다. 한반도와의 관계가 중요해진다. 미국은 한반도와의 동맹을 더욱 강화하려 한다. 중국은 한반도와의 관계를 신중하게 관리해야 한다. 러시아도 한반도를 무시할 수 없다. 일본도 한반도의 힘을 인정해야 한다. 라이트의 예언에서 가장 극적인 부분이 바로 남북 문제다. 흰 해가 떠오르고 기술이 개발되고 경제가 회복되면서 한반도에서는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난다. 가장 근본적인 변화다. 남쪽과 북쪽이 점차 가까워진다. 처음에는 매우 조심스럽다. 서로를 탐색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거리가 줄어든다. 제임스 라이트의 예언을 통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질문은 다양하다. 과연 이 예언이 현실이 될 것인가? 언제 이것이 일어날 것인가? 우리는 이것을 피할 수 있는가? 아니면 수용해야 하는가? 먼저 라이트의 예언에서 흥미로운 점은 그것이 특정 시간대를 제시한다는 것이다. 2026년 검은 달의 시작, 2026년 가을부터 2027년 초의 시민운동, 2027년 봄부터의 흰해, 2028년 이후의 남북 화해와 통일. 이러한 구체적 시간대는 라이트의 예언을 더욱 신뢰할 수 있게 만든다. 왜냐하면 예측의 정확성을 검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혼란에 대비하는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심리적 여유를 준비하며 사회적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 국가적으로는 정치 체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경제의 다양성을 추구하며 사회적 통합을 위한 대화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이다. 라이트는 검은 달 다음에는 반드시 흰 해가 온다고 했다. 어둠 다음에는 새벽이 온다고 했다. 고통 다음에는 회복이 온다고 했다. 절망 다음에는 희망이 온다고 했다. 왜 이 사람을 한시 빨리 찾아야 하는가? 리우밍천은 이것을 3번이나 강조했다. 중국의 천재 예언 신동 리우밍천은 중국 윈난성 외딴 마을 출신으로 태어났다. 3살에 또렷한 말을 하고 4살에 전생 기억을 말한 그는 12살에 이미 미래를 읽는 능력을 인정받았다. 베이징 대학 물리학과를 중퇴하고 티베트에서 명상 수행을 한 그는 우주의 정보장과 공명하는 능력으로 유명하다.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2023년 터키 지진, 2025년 한반도 산불, 중국 대홍수 등 수많은 예언을 적중시켰다. 그는 과학과 영성을 결합해 시간의 실타래를 읽는다고 한다. 2025년 10월 중국 수펑시성에서 열린 역학 강연회에 1000명이 모였다. 리우밍천은 고대 역사와 천기운에 대해 말하던 중 갑자기 말을 멈추고 눈을 감았다. 10분간의 침묵 후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방금 미래의 실타래가 보였다. 그것은 2026년부터 2030년 동아시아의 격변이다. 그가 예언하고 있던 장소는 숨소리조차 멈춘 듯했다. 그는 수펑시의 산기운 속에서 한반도 중심의 환상을 보았다고 한다. 리우밍천은 환상을 천천히 풀었다. 지금 동아시아는 음의 절정이다. 통제 분열 고립의 시대. 음이 극에 달하면 양이 솟는다. 한반도가 이 전환의 소용돌이 중심이다. 그는 음양오행의 순환을 설명했다. 물과 토의 균형이 깨지면 재앙이 오고 균형 잡히면 부흥이 온다. 한반도는 토의 기운이 모이는 땅으로 2026년 변화의 문턱에 선다. 환상은 한반도 높은 산에서 시작된다. 그 산에서 거대한 기운이 솟아오른다. 이는 정치 혼란 후 새로운 순환의 신호다. 5명의 거대한 기둥이 무너진다. 권력의 중심, 경제의 탑, 언론의 목소리, 법의 칼날, 종교의 불꽃. 그들은 2026년 상반기 흔적 없이 사라진다. 첫 번째는 권력의 문지기, 해외로 녹아내림. 두 번째는 반대 목소리의 수장, 자택에서 증발. 세 번째는 부의 거탐,
하늘길에서 소실. 네 번째는 정의의 수호자, 병상에서 사라짐. 다섯 번째는 백성의 눈, 해외로 증발. 리우밍천은 이 추락을 길게 분석한다. 우주의 기운이 낡은 구조를 무너뜨린다. 백성들은 혼란에 빠지지만 이는 새 순환의 시작이다. 높은 산에서 수만 명이 모여 명상 수련을 한다. 산 전체가 떨리고 기운이 하늘로 솟는다. 그 기운이 전국에 퍼지며 세 명의 무너진 자가 깨어난다. 첫 번째, 권력자 죄를 씻고 새 길로. 두 번째, 부의 주인 재물을 나누며 회복. 세 번째, 영적 지도자, 교만 버리고 새 불꽃. 그들은 더 강해져 높은 자리에 오른다. 산의 각성은 한반도 전체를 재탄생시킨다. 한반도의 수많은 영적 공동체가 모인다. 그들은 지도자에게 거대한 물결을 일으킨다. 봄의 거대한 들판 같은 장소에서 수십만 명이 모여 우주의 균형을 외친다. 첫째 날, 땅의 죄를 씻는 명상. 둘째 날, 낡은 구조의 폭로. 셋째 날, 지도자에게 보내는 균형의 서한. 어둠을 걷고 새 기운을 맞으라는 요구다. 수십만 목소리가 동시에 울리며 디지털 창으로 세상에 퍼진다. 지도자는 반발하지만 백성의 물결이 뒤집힌다. 전국 수천 공동체에서 동시 명상 모임이 열린다. 새벽부터 황혼까지 지도자의 마음을 돌이키는 기운이 모인다. 지도자 집 앞에 수천 명이 모여 빛의 상징을 든다. 반대 세력은 새 법안을 추진하고 백성 외침이 수백만 된다. 지도자 주변을 떠나는 속에서 진실을 고백하지만 연합은 더 강한 균형을 요구하게 된다. 이는 권력 싸움이 아니라 우주의 리듬이다. 2026년 가을 한반도에서 미래 싸움의 도구가 탄생한다. 지혜의 탑과 창조 공간에서 빛의 방어 장막이 완성될 것이다. 어둠 꿰뚫는 대화 새떼 같은 날개, 불의 칼날 별 연결 바라봄. 북쪽 검은 구름 동쪽 물결을 꺾는다. 산맥 심장에서 이를 시험하고 새떼 1000마리가 어둠 속에 화살을 삼키는 듯한 모습과 불의 칼날이 하늘을 가로지르는 모습이 보인다. 바다 건너 동맹과 손잡아 세상에 진정한 강국의 모습을 드러낸다. 동쪽 바다 격돌에서 어둠 속에서 함선을 꺾고 남쪽 섬 싸움에서 하늘을 지킨다. 한반도가 세상의 방패가 된다. 리우밍천은 손가락으로 허공에 음양 도형을 그렸다. 한반도 전체에서 마음의 온도가 완전히 뒤집힌다고 말했다. 오랫동안 얼어붙은 북쪽 산맥 너머 땅의 사람들이 갑자기 봄바람처럼 따뜻해진다. 그곳 고립된 마을들에서 사람들이 모여 옛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한다. 닫힌 문틈으로 바람이 스며들고 눈물이 흘러내리며 서로의 손을 잡는다. 분단의 상처가 서서히 녹아내리며 화해의 작은 불씨가 피어오른다. 북쪽 사람들이 남쪽의 빛나는 이야기를 보며 창문을 열고 하늘을 올려다본다. 그들의 마음속에 숨겨진 따뜻함이 솟아오르며 오랜 침묵이 깨진다. 반대로 번영의 불꽃으로 뜨거웠던 남쪽 도시와 바다 땅은 갑자기 깊은 겨울 추위에 휩싸인다. 젊은이들의 눈빛에 절망의 안개가 내려앉고 번화한 거리에서 냉소의 얼음이 자라난다. 부유한 자들은 물질의 더위를 버리고 차가운 성찰 속에 갇힌다. 활기찬 시장이 조용해지고 사람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거리가 생긴다. 이 추위는 파괴가 아니라 깨달음의 과정이다. 뜨거운 욕망이 식으며 진정한 균형을 찾기 시작한다. 하지만 리우밍천은 희망을 더했다. 높은 산의 각성 기운이 퍼진 후 기도의 물결과 명상의 바람이 북쪽 따뜻함을 남쪽으로 흘려보내고 남쪽의 차가운 깨달음을 북쪽으로 녹여낸다. 두 땅의 마음이 서서히 하나로 어우러지며 통합의 새 시대 문이 열린다. 북쪽의 따스한 불꽃이 남쪽을 녹이고 남쪽의 맑은 시야가 북쪽을 밝힌다. 결국 한반도 전체가 하나의 호흡으로 숨쉬는 땅이 된다. 이는 결코 평범한 변화가 아니라 우주의 대순환 속에서 필연적인 조화다. 환상 속에서 봄바람이 불어오는 무렵 한반도 땅의 문으로 어둠의 그림자들이 스며든다. 리우밍천은 그들을 하나하나 손으로 가리키며 묘사했다. 서쪽 큰 땅에서 온 3명의 자들. 첫째는 권력의 중개자. 회색 머리에 부드러운 미소로 손님 행세하며 어둠의 물줄기를 끌어들인다. 둘째는 그림자의 감시자.
얼굴을 숨긴 채 속삭이며 혼란의 씨앗을 뿌린다. 셋째는 환상의 창조자, 달콤한 말로 마음을 흔들어 분열의 그물을 친다. 동쪽 끝없는 대지에서 온 한 명은 비밀의 그림자다. 겉으로는 평범한 여행자처럼 보이지만 빛나는 비밀을 훔치려 눈을 반짝인다. 섬나라에서 온 두 명은 부의 소나기와 말의 조종자다. 첫째는 날카로운 계산으로 땅의 물결을 흔들고 둘째는 부드러운 속삭임으로 사람들 사이에 의심의 균열을 만든다. 이어서 그림자는 봄바람 속 땅의 문을 지나 은밀한 모임 장소에서 어둠을 키운다. 카페 지하 방 호텔 모임실 밤거리의 그림자 속에서 그들은 속삭이며 한반도의 약점을 노린다. 하지만 리우밍천은 대처의 길을 길게 안내했다. 명상하는 자들이 땅의 문턱부터부터 맑은 빛을 비추고 그들의 그림자 주위를 순회하며 균형의 기운을 보낸다. 지도자의 집에 어둠 경계의 소식을 전하고 빛의 장벽으로 하늘의 문을 닫는다. 그러면 그들의 길이 자연스레 꺾이고 스스로 물러나며 오히려 땅에 축복의 씨앗을 남긴다. 우주의 리듬에 따라 어둠은 스스로 빛으로 변하는 법이다. 명상자들의 호흡이 강할수록 그 변화는 빠르다. 리우밍천은 환상의 밝은 면을 펼쳤다. 한반도의 새로운 생명의 물결이 솟아오른다. 산의 각성이 쓴 후 가정의 부흥 물결이 일어난다. 텅 빈 집들이 웃음소리로 채워지고 아이들의 발소리가 땅을 울린다. 빛의 공동체들은 절반으로 줄지만 그림자 같은 형식주의자들이 떠나고 참된 빛만 남아 불꽃처럼 타오른다. 작은 모임들이 더 강한 기운을 뿜으며 새 시대의 등불이 된다. 그러나 화폐의 물결은 경랑을 일으킨다. 일단 정상적인 흐름으로 돌아왔다가 갑자기 땅 끝까지 가라앉는다. 창조의 집들이 문을 닫고 백성들의 삶이 위기에 처한다. 물가가 치솟고 시장이 얼어붙는다. 이 위기를 일으키는 새 지도자가 등장한다. 작은 몸집이지만 하늘 같은 큰 마음, 어두움을 꿰뚫는 깊은 눈빛을 가진 자다. 작은 거인의 빛으로 불리며 그는 땅을 살리고 새 시대의 문을 연다. 겉모습은 작아 보이지만 시야는 세상 끝까지 닿고 결심은 산처럼 굳세다. 그의 손길로 화폐 물결이 안정되고 백성들의 삶이 되살아난다. 리우밍천은 본국 중국을 언급하며 목소리를 낮췄다. 동쪽 거대한 땅에서 겨울 축제가 가장 화려하게 펼쳐진다. 붉은 기가 하늘을 뒤덮고 거대한 광장에서 불꽃이 터지며 수억 명의 환호가 메아리친다. 번쩍이는 도시들에서 연설이 하늘을 찌르고 횃불이 밤을 밝힌다. 하지만 축제 절정에서 기운이 급변한다. 100년 쌓인 체계가 흔들리고 권력 구조가 산산조각난다. 음의 극점에서 양의 바람이 불며 통제의 시대가 자유의 물결로 바뀐다. 중국 백성들이여 혼란 속 절망 말라. 이는 새 중국을 낳는 산고다. 높은 탑의 붉은 깃발이 떨어지고 거리에서 백성 외침이 터질 때 새로운 씨앗이 싹 튼다. 경제 무게가 무너지고 지방들이 깨어나며 젊은이들의 목소리가 세상을 바꾼다. 이 격변은 세상의 파도를 일으키지만 한반도는 그 물결 속에서 중재의 섬이 된다. 섬나라의 축제는 가장 평화롭다. 반짝이는 불빛거리, 가족들의 따뜻한 모임, 눈꽃 피는 산, 평온한 항구. 백성들은 최고의 순간을 즐기고 지도자들은 번영을 자랑한다. 하지만 축제 직후 아무도 예상 못한 자연의 힘에 휩싸인다. 땅 아래 깊은 울림이 시작되고 바다, 물결이 거대하게 솟아오르며 오래 잠든 불의 산이 깨어난다. 검은 재가 하늘을 덮고 땅이 갈라지며 도시가 흔들린다. 높은 탑 기울고 물길길 삼키며 해안 다시 잠김. 진도 9의 떨림과 불기둥 동시 폭발, 섬 전체 공포에 빠진다. 처음에는 작은 흔들림으로 치부되지만 화산이 폭발하고 거대한 물결이 밀려오면 사람들은 패닉에 빠질 것이다. 지하로 가는 길들은 막힐 것이고 하늘로 가는 길 또한 닫혀서 관광객들이 그 섬에서 나올 수 없게 될 것이다. 지도자는 비상선언을 준비하나 이는 미흡하여 세상에 거대한 충격을 미치게 되어 경제는 얼어붙게 될 것이다. 하지만 어둠 속 섬 백성들은 점차 다시 일어날 것이고 젊은이들의 용기와 옛 전통의 힘으로 재건하게 되리라. 이들의 정신력은 세상에 놀라움을 안겨줄 것이다.
리우밍천은 강연장 청중을 둘러보며 천천히 말했다. 우주의 순환은 절대 멈추지 않는다. 가장 깊은 겨울 밤일수록 새벽은 가까워진다. 지금 동아시아는 겨울의 절정에 있지만 한반도는 그 중심에서 새벽을 맞이할 것이다. 혼란과 시련은 중심에 앉기 위한 과정일 뿐 견디고 산 기운 받으면 동아시아 새빛 비춘다. 한반도 남쪽 끝, 바다와 산이 맞닿은 그 땅에서 바로 지금 우주의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신동이 태어났다. 리우밍천은 수펑시 강연장에서 환상을 풀며 이 말을 가장 마지막에 목소리를 떨며 했다. 청중들은 숨을 죽였다. 그는 눈을 감고 깊은 호흡을 3번 한 후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 아이는 평범한 탄생이 아니다. 그의 몸속에는 천지의 모든 기운이 응축되어 있다. 북쪽의 얼음, 남쪽의 물, 동쪽의 땅, 서쪽의 물, 이 네 기운이 한 몸에 모인 것이다. 태어날 때 하늘이 울부짖고 산이 떨렸다고 한다. 그의 울음소리는 산맥을 넘어 바다를 건너 전국에 메아리 쳤을 것이다. 하지만 세상은 아직 모른다. 그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존재가 지금 막 세상에 나왔다. 리우밍천은 이 신동의 탄생을 상징적으로 길게 묘사했다. 남쪽 끝자락 따뜻한 바다와 험준한 산이 만나는 그 땅. 밤하늘이 가장 별이 많고 산기슭에 작은 마을이나 어촌이 있는 곳. 아이의 어머니는 평범한 여인일 수 있다. 어업이나 농사에 종사하는 가정. 하지만 아이가 태어난 순간 방 안이 빛으로 가득 찼고 아이의 눈은 우주의 별처럼 반짝였다. 그의 작은 손가락 하나가 움직일 때마다 공기가 진동하고 시간이 느려지는 듯했다. 이 아이는 3살이 되기도 전에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미래의 실타래를 풀어낼 것이다. 왜 한시 빨리 찾아야 하는가? 리우밍천은 3번 강조했다. 첫째, 이 신동은 동아시아의 균형을 잡는 열쇠다. 지금 한반도가 정치 혼란과 외국의 어둠의 자들 속에서 흔들리는 이 순간. 신동의 기운이 퍼지면 모든 어둠이 녹는다. 그의 작은 호흡 하나가 산의 각성을 가속하고 영적 연합의 물결을 강화한다. 둘째, 신동을 찾지 못하면 그의 기운이 제대로 발현되지 않아 한반도의 부흥이 지연된다. 우주의 타이밍은 정확하다. 2026년 봄까지 찾아 키워야 새 기술의 완성과 마음 온도 역전이 완벽해진다. 셋째, 신동은 보호가 필요하다. 어둠의 자들이 그의 존재를 감지하면 그를 노릴 수 있다. 평범한 집에서 자라는 그를 지키지 않으면 우주의 선물이 사라질 위험이 있다. 리우밍천은 찾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했다. 먼저 남쪽 끝 산과 바다, 경계 땅을 주시하라. 작은 어촌이나 산골 마을 아이들 중 눈빛이 남다른 자를 보라. 그 아이는 3살 무렵부터 이상한 말을 하고 꿈에서 미래를 본다고 할 것이다. 동물들이 그 아이 주위에 모이고 바람이 부드럽게 불며 꽃이 계절 밖에서 핀다. 그의 주변에 기운의 장막이 쳐져 있어 평범한 사람들은 접근조차 어렵다. 명상자나 깨달은 자들만 그를 느낄 수 있다. 찾은 후 어떻게 할 것인가? 리우밍천은 길게 설명했다. 그 아이를 산의 명상 공동체로 데려가라. 높은 산 기운 속에서 키워야 그의 힘이 제대로 싹튼다. 영적 수련자들, 명상가들, 역사, 지식인들이 그를 둘러싸야 한다. 아이에게 고대 역학, 천문학, 자연의 순환을 가르치되 강요 말고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하라. 음식은 산의 열매, 바다의 생선, 깨끗한 샘물만 먹여라. 그의 꿈을 기록하고 별의 움직임을 관찰하게 하라. 10살이 되면 동아시아 전체를 위한 첫 메시지를 전할 것이다. 이 신동의 역할은 상상 이상이다. 그는 정치 혼란을 끝내고 새 지도자를 깨우는 등불이 된다. 5 기둥 추락 후 새 기둥 부활을 주관하고 영적 연합의 대동원을 뒷받침한다. 새 기술 개발 시 그의 직관이 핵심 아이디어를 준다. 마음의 온도 역전뿐만 아니라 북쪽의 따뜻함과 남쪽의 차가움의 균형을 잡는다. 외국 어둠의 인물들을 물리치는 그의 순수한 기운은 빛의 장벽 그 자체다. 화폐 위기 속 작은 거인 지도자와 만날 때 비로소 통합의 새벽이 밝는다. 리우밍천은 경고했다. 신동을 찾지 못하면 한반도의 변화가 5년 늦어진다.
동아시아 재편이 지연되고 중국 붉은 축제 붕괴 섬, 나라, 재앙 속에서 한반도가 제대로 빛나지 못한다. 하지만 찾아 키우면 2030년 이전의 통일 새벽 맞이하고 동아시아 새 질서 중심된다. 이 아이는 일반적인 신동 아니다. 우주의 균형을 잡는 열쇠이자 동아시아 새 시대의 씨앗이다. 찾는 자들은 어딜까? 리우밍천은 청중중 명상자들을 보며 말했다. 너희들 중 몇 명이 이미 느꼈다. 남쪽 끝 산기슭 꿈에서 빛나는 아이를 본 자. 그 꿈을 따라가라. 작은 어선이나 산길 마을로 가라. 평범한 집 지붕에 별빛이 머무르고 아이 웃음소리가 바람에 실려온다. 한시 빨리 찾아라. 우주의 타이밍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산으로 올라가라. 그러면 한반도 새벽이 밝아오른다. 리우밍천은 마지막으로 속삭이듯 말했다. 그 신동은 지금 울고 있다. 그의 울음소리가 산을 넘어 바다를 건너 너희 귀에 들려오지 않는가? 한시 빨리 찾아 키워라. 그의 작은 손이 동아시아를 바꾼다. 수펑시 강연장은 그날 신동의 먼 울음소리로 가득 찼다. 신디 제이콥스는 미국 텍사스주 달라스에 기반을 둔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독교 예언자이자 기도운동 지도자다. 1951년생인 그녀는 국제기도 네트워크를 설립해 국가 지도자들과 협력하며 전 세계 정치 사회 사건을 영적으로 해석하고 기도로 영향을 미쳐왔다. 그녀는 1990년대부터 예언의 사도로 불리며 이라크 전쟁, 코로나 팬데믹 등 주요 사건들을 미리 예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부시 대통령 오바마 행정부 시절 백악관을 방문하고 아프리카 남미 국가 지도자들과 만난 그녀의 활동은 전설적이다. 신디 제이콥스와 한국의 인연은 매우 깊다. 2000년대 초반부터 한국을 아시아의 영적 불꽃으로 부르며 수차례 방문했다. 2012년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개규모 기도회를 인도하며 한국이 통일의 불을 지필 것이라고 선언했고 2018년 평창올림픽 무렵 한반도에서 평화의 바람이 불 것이라고 예언에 주목받았다. 그녀는 한국 교회 지도자들과 정기적으로 화상통화하며 한국의 기도가 세계를 변화시킨다고 강조한다. 2025년 현재도 한국 기도 네트워크와 협력 중이며 최근 한국 정치 혼란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 메시지를 전해왔다. 그녀의 한국 사랑은 단순한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국을 특별히 선택하셨다는 확신에서 나온다. 이번 예언은 그녀의 한국 사랑과 40년 예언 경력의 집대성이다. 신디는 텍사스 기도회에서 3시간 넘게 이 예언을 풀어냈으며 한국 교회여 이 말을 기록하고 기도하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녀의 예언은 정치 스캔들부터 기후변화, 외국 침투자까지 포괄하며 2026년은 한국의 운명의 해라고 규정한다. 한국에 곧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허무맹랑한 사건이 정치적으로 일어난다. 신디는 가장 먼저 충격적인 정치 스캔들을 예언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국에 곧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허무맹랑한 사건이 일어난다 하시느니라. 그것은 2026년 상반기 국회나 대통령실에서 터져나올 것입니다. 단순한 뇌물 스캔들이 아닙니다. 한국 정치의 뿌리부터 흔드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 폭로입니다. 그녀는 사건의 세부 사항을 매우 길게 묘사한다. 대통령 측근과 야당 원내대표, 재벌회장, 검찰총장 주요 언론사 사장이 연루된 네트워크가 드러납니다. 외국 세력과의 비밀 자금 유통 국가, 기밀 유출 선거, 개입 의혹이 동시에 터집니다. 증거는 녹취록 은행 거래, 내역 해외 서버 데이터로 쏟아집니다. 국민들은 이게 영화인가, 현실인가라고 할 것입니다. 언론은 가짜 뉴스라고 부정하지만 법원이 영장 발부하고 특검팀이 출동합니다. 스캔들의 여파를 상세히 그린다. 총 5명의 거물급 지도자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첫 번째는 대통령 비서실장급 인사해외로 도주하다 추적 차단. 두 번째는 야당 핵심 의원 자택에서 실종 유서 없이 사라짐. 세 번째는 대기업 총수 비행기 추락 사고로 위장된 실종.
네 번째는 고위 검사 병원 이송 중 증발. 다섯 번째는 언론사 오너 갑작스러운 해외 출국 후 행방불명. 한국 사회는 패닉에 빠집니다. 주식 폭락, 여론 분열, 시위대 거리로 쏟아집니다. 신디는 영적 의미를 강조한다. 이것은 사탄의 세력이 한국을 무너뜨리려는 공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부패한 열매를 쳐내시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충격받지만 이 과정을 통해 한국 정치가 정화됩니다. 특검이 청산하고 새 지도자들이 등장합니다. 한국의 어느 산에서 너무나 큰 영적인 기운이 발하여 세 명의 인물을 잘못해서 돌이키고 다시 높은 자리로 올려보낼 것. 암울한 예언 속 희망의 빛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국의 높은 산에서 너무나 큰 영적 기운이 발하여 스캔들로 몰락한 세 명의 인물을 회개시키고 다시 세울 것이라 하시느니라. 신디는 산을 구체적으로 지목한다. 한라산 정상이나 지리산 바위 틈 백두산 천지입니다. 2026년 여름 수천 명의 기도자들이 모여 40일 금식 기도회를 엽니다. 하늘에서 구름이 몰려오고 산 전체가 떨립니다. 그 기운이 전국으로 퍼져 TV로 생중계됩니다. 세 명의 회개 과정을 길게 묘사한다. 첫 번째 인물은 정치인입니다. 감옥에서 풀려나 산기도에 참석, 눈물로 국민 사죄. 두 번째는 기업인입니다. 재산 포기하고 산에서 회계 사회환원 재단 설립. 세 번째는 종교 지도자입니다. 교만 버리고 산에서 참회 새 교회 운동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국민들이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더 성숙해져 국회 경제교회 높은 자리에 복귀합니다. 이 기적의 영향은 전국적이다. 산의 기운으로 한국 전체가 깨어납니다. 교회 부흥, 청년 회개, 운동, 정치 개혁. 스캔들의 상처가 치유됩니다. 한국의 영적 단체에서 아주 큰 일을 행하여 현재 대통령에게 가장 큰 압박을 가할 것. 신디 제이콥스는 이 부분을 예언의 핵심 축으로 삼는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국의 영적 단체가 아주 큰 일을 행하여 현재 대통령에게 가장 큰 압박을 가할 것이라 하시느니라. 이것은 단순한 시국 기도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대담하고 역사적인 빛의 선포입니다. 그녀는 단체의 규모와 연합을 상징적으로 묘사한다. 한국의 거대한 빛의 집회장들, 수많은 영적 공동체들이 하나님의 정의 연합이라는 빛의 깃발 아래 모입니다. 봄의 시작 무렵 거대한 경기장 같은 장소에서 수십만 명 규모의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 대집회를 엽니다. 무대 위에는 수십 명의 영적 지도자들이 서서 어둠을 걷어내고 빛을 세우라고 선포합니다. 이 집회의 세부 진행을 신디는 길게 풀어낸다. 집회 첫째 날은 하늘을 찌르는 찬양과 땅을 울리는 회개 기도. 수십만 명이 무릎 꿇고 한국 땅의 죄를 고백합니다. 둘째 날은 어둠의 폭로와 빛의 깨달음. 영적 지도자들이 고대 왕들의 몰락 이야기를 인용하며 하나님의 저울이 기울고 있다고 선언합니다. 셋째 날은 절정 지도자들에게 보내는 빛의 서한 낭독. 서한은 어둠의 뿌리를 뽑고 정의의 열매를 맺으라는 강력한 요구입니다. 수십만 명이 동시에 서한을 읽으며 빛이여 임하소서를 외칩니다. 이 장면은 온 나라 방송으로 생중계되고 디지털 창을 통해 수백만 명이 목격합니다. 지도자실의 반응과 압박 과정을 상세히 그린다. 지도자는 즉시 대중 앞에 나서 영적 세력의 정치 간섭이라고 반박하지만 백성들의 마음은 뒤집힙니다. 여론의 바람이 거세게 불며 지도자의 신뢰가 무너집니다. 전국 수천 개의 빛의 공동체에서 동시 빛의 기도회가 열리며 매일 새벽부터 황혼까지 지도자의 마음을 돌이키소서라는 기도가 울려 퍼집니다. 지도자의 집 앞에 수천 명의 빛의 사람들이 모여 어둠 대신 빛의 상징을 들고 서 있습니다. 반대 세력은 빛의 정의 법안을 추진하고 백성들의 외침이 수백만에 달합니다. 지도자의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며 지도자는 백성 앞에 고백이라는 말을 하지만 영적 연합은 진실의 불꽃이 더 필요하다고 재촉합니다. 이 일의 파장은 국가 전체를 뒤흔든다. 빛의 연합 움직임이 백성들의 물결로 확대됩니다. 일하는 이들의 한낮 빛의 모임, 젊은이들의 빛의 교류, 가정의 새벽 빛의 기도가 온 땅에 퍼집니다.
디지털 공간에서 하늘을 찌릅니다. 부와 권력의 주인들도 빛을 따르는 선언을 합니다. 지도자의 빛은 땅 끝까지 줄어들며 새로운 시대의 문이 열리는 논의가 시작됩니다. 신디는 강조한다. 이것은 세상의 압력이 아니다. 하늘의 음성이다. 고대 왕처럼 회개하면 새 생명이 온다. 한국에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데 이는 미래 전쟁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칠 것. 신디의 예언은 어둠 속 기술의 빛으로 전환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국 땅에서 새로운 빛의 도구를 창조하는데 이는 미래의 싸움에서 세상을 바꿀 것이라 하시느니라. 한국이 세상 빛의 방패가 될 것이다. 그녀는 창조 과정과 빛의 도구를 상징적으로 길게 설명한다. 가을의 황금빛 무렵 지혜의 탑과 창조의 대장간 방패의 수호자들이 모여 빛의 방어 장막을 완성합니다. 핵심은 어둠을 꿰뚫는 빛의 대화, 지혜의 셋대 같은 수천 개의 날개, 하늘을 가르는 불의 칼날, 별들의 눈과 연결된 정확한 바라봄입니다. 이 장막은 북쪽의 검은 구름, 동쪽의 거대한 물결을 99% 꺾어냅니다. 창조와 드러냄의 여정을 길게 묘사한다. 이 빛의 도구는 땅의 어둠 속 비밀탑에서 싹트고 바다 건너 빛의 동맹들과 손잡습니다. 가을 끝 무렵 산맥의 심장부에서 시험. 새떼 1000마리가 순식간에 어둠의 화살 수백을 삼키고 불의 칼날이 하늘을 가르며 어둠을 녹입니다. 옛 지도자의 빛나는 유산 위에 새로운 동맹의 바람이 불며 세상에 드러납니다. 빛의 현현 장면이 세상에 퍼지며 땅끝 나라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전략적 빛의 파장을 상세히 그린다. 미래 싸움의 물결이 바뀝니다. 동쪽 바다의 격돌에서 한국의 빛 장막이 어둠의 배를 꺾고 남쪽 섬들의 싸움에서 빛의 셋대가 하늘을 지킵니다. 빛의 동맹들이 한국의 빛을 받아들이고 북쪽 어둠은 스스로 물러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한국이 세상의 빛 수호자가 됩니다. 신디는 작은 빛이 거대한 어둠을 삼킨다고 말합니다. 한국의 추운 지역이 더워지고 한국의 더운 지역이 매우 추워질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국의 차가운 북쪽 땅이 따뜻해지고 뜨거운 남쪽 땅이 차가워질 것이라 하시느니라. 이는 바람의 변화가 아니라 마음의 온도입니다. 신디는 상징성을 길게 풀어낸다. 차가운 북쪽의 마음이 봄바람처럼 따뜻해집니다. 고립된 이들이 빛의 이야기를 나누며 눈물을 흘리고 닫힌 문이 서서히 열리며 화해의 불씨가 피어납니다. 반면 뜨거운 남쪽의 마음이 겨울바람처럼 식습니다. 젊은 마음들이 절망의 안개에 쌓이고 부유한 자들이 냉소의 얼음에 갇힙니다. 하지만 산의 빛 기운 후 기도의 물결로 균형이 잡힙니다. 북쪽의 따뜻함이 남쪽으로 흘러들고 남쪽의 깨달음이 북쪽을 녹입니다. 땅 전체가 하나의 마음으로 통합되는 새 시대가 옵니다. 미국에서 3명, 중국에서 1명, 일본에서 2명이 한국을 오는데 이 자들을 조심하고 경계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서쪽 큰 땅에서 3명, 동쪽 끝없는 땅에서 1명, 섬의 나라에서 2명이 한국 땅을 밟는데 이 어둠의 자들을 조심하라 하시느니라. 이들은 땅에 큰 상처를 줄 수도 있으나 빛의 기도에 따라 새 길로 흘러갈 것이다. 신디는 각 어둠의 자를 상징적으로 묘사한다. 서쪽 큰 땅 3명은 권력의 중개자, 그림자의 감시자, 환상의 창조자. 동쪽 끝없는 땅 1명은 비밀의 그림자. 섬의 나라 2명은 부의 소나기 말의 조종자. 봄바람 불 때 땅의 문을 지나며 숨겨진 모임으로 어둠을 키웁니다. 대처의 빛길을 길게 지시한다. 빛의 기도자들이 문턱부터 감시의 빛을 비추고 그들의 그림자 주위 순회기도. 지도자의 집에 어둠 경계의 빛 소식을 전합니다. 빛의 장벽으로 하늘의 문을 닫으면 길이 꺾이고 스스로 물러나며 오히려 땅에 축복의 씨앗이 됩니다. 한국의 출산율이 다시 올라갈 것, 한국의 교회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국 땅에 새 생명 물결이 다시 솟아오를 것이라 하시느니라. 산의 빛 두 가정의 부흥 물결이 일어나고 빛의 공동체는 절반으로 줄지만 그림자 떠남 참빛만 남아 불꽃처럼 타오릅니다. 환율이 다시 정상이 됐다가 다시 매우 낮아져서 나라의 경제가 위기에 빠질 것.
빛의 화폐 물결이 정상으로 돌아왔다가 다시 땅 끝으로 가라앉습니다. 창조의 집들이 흔들리고 백성들의 삶이 위기에 처합니다. 이를 일으키는 새 지도자는 작은 몸집이지만 하늘을 담은 마음 어두움을 꿰뚫는 눈빛입니다. 작은 거인의 빛으로 불리며 땅을 살리고 새 시대를 열어냅니다. 신디의 마지막 당부. 빛의 기도를 쉬지 말라. 모든 어둠이 빛으로 바뀐다. 한국 땅의 운명은 기도의 손에 달렸다. 동쪽 끝없는 대지의 붉은 축제와 섬나라에 숨겨진 재앙. 신디 제이콥스는 한국 예언의 마지막에 주변 땅들의 어두운 환상을 더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동쪽 끝없는 대지에서 붉은 축제가 열리나 그것 뒤에 땅의 뿌리가 흔들릴 것이요. 섬의 나라에서는 평화로운 빛 속에 아무도 예상 못한 어둠이 터질 것이라 하시느니라. 나는 동쪽 끝없는 대지의 겨울 축제를 보았습니다. 붉은 깃발이 하늘을 덮고 거대한 광장에서 불꽃이 타오르며 수백만 명이 모여 영원한 통합을 외칩니다. 이 붉은 축제는 표면적으로 화려합니다. 번쩍이는 도시들에서 불꽃놀이가 터지고 거대한 연설이 하늘을 찌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 붉은 빛은 경고의 불꽃이다. 축제의 절정에서 땅의 뿌리가 흔들릴 것이라 하시느니라. 신디는 붉은 축제의 내부를 길게 파헤친다. 대지의 지도자들은 높은 탑에서 붉은 깃발을 휘날리며 새로운 시대를 선포합니다. 거리마다 붉은 횃불이 타오르고 백성들은 표면적으로 환호하지만 마음속에는 불만의 어둠이 쌓입니다. 경제의 무게가 무너지고 젊은이들의 절망이 커지며 먼 땅의 지방들이 고립됩니다. 축제 기간 동안 화려한 불꽃이 터지지만 그 불꽃은 곧 재로 변합니다. 그녀는 흔들림의 순간을 생생히 그린다. 축제 직후 몇 주 최대한 한 계절 안에 대지의 근간이 산산조각납니다. 높은 탑의 붉은 깃발이 바람에 떨어지고 번쩍이는 도시의 거리에서 백성들의 외침이 터집니다. 창조의 집들이 문을 닫고 물결의 항구가 정지하며 먼 땅의 노동자들이 멈춥니다. 권력의 구조가 무너지며 백년 통합의 꿈이 시험대에 오릅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의 추락이 아니라 땅 전체의 영적 물질적 재정렬입니다. 파장의 여파를 길게 묘사한다. 대지의 흔들림은 세상의 파도를 일으킵니다. 빛의 공급이 끊기고 땅의 열매 가격이 하늘 찌르며 주변 땅들의 평화가 위협받습니다. 한국 땅은 이 혼란 속에서 빛의 중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붉은 축제는 끝이 아니라 새 시작의 문턱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지의 백성들을 깨우시려는 것입니다. 섬나라의 겨울 축제는 더욱 위험합니다. 평화로운 빛으로 가득 찬 거리 반짝이는 불빛 장식 가족들의 웃음소리. 온 국민이 기뻐하는 축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쥐도 새도 모르는 순간에 땅과 불의 어둠이 터질 것이라 하시느니라. 신디는 섬나라의 일상을 상세히 그린다. 섬의 중심 도시에서 반짝이는 불빛이 하늘을 수놓고 따뜻한 물가에서 가족들이 모입니다. 산의 눈꽃이 아름답고 항구는 평화롭습니다. 백성들은 최고의 축제라고 나누며 지도자들은 번영의 해를 자랑합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평화 속에 모든 것이 고요합니다. 폭발의 순간을 극적으로 묘사한다. 축제 직후 아무도 지켜보지 않던 땅 아래에서 지진의 울림이 시작됩니다. 바다의 물결이 거대하게 일어나 섬을 덮고 오래 잠든 불의 산이 깨어납니다. 검은 재가 하늘을 가리고 땅이 갈라지며 도시가 흔들립니다. 높은 탑들이 기울고 물길이 길을 삼키며 먼 해안이 다시 물에 잠깁니다. 진도 9의 떨림과 물의 기둥이 동시에 터지며 섬 전체가 공포에 휩싸입니다. 재앙의 규모와 반응을 길게 풀어낸다. 처음에는 작은 흔들림으로 치부되지만 불의 산이 폭발하고 물결이 밀려오면 공포가 퍼집니다. 지하 길이 막히고 하늘 길이 닫히며 관광객들이 갇힙니다. 지도자들은 비상선언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땅입니다. 세상에 충격을 주며 섬의 경제가 얼어붙습니다. 하지만 이 어둠 속에서 섬 백성들은 다시 일어납니다. 젊은이들의 용기 옛 전통의 힘으로 재건합니다. 신디는 두 예언을 한국과 연결한다. 동쪽 대지의 붉은 축제 붕괴와 섬나라에 숨겨진 재앙이 동시에 옵니다. 이 두 어둠이 한국 땅의 내빛과 만나 세상 물결을 바꿉니다. 한국이여 주변 땅의 흔들림 속에서 빛의 등불이 되라.
붉은 깃발이 떨어지고 불의 산이 터질 때 한국의 산 기운과 빛의 기술이 세상을 구합니다. 신디는 두 예언을 통합한다. 기도하라. 주변 땅의 어둠이 한국의 빛을 더 밝히는 도구가 된다. 2025 겨울 축제는 끝이 아니라 새 빛의 시작이다. 모든 어둠이 빛으로 바뀐다. 한국 땅의 운명은 기도의 손에 달렸다. 야, 너 이거 들었어? 브랜든 빅스. 그 미국 예언자 아냐? 크리스마스에 한국에 4마리 사자가 온대. 사자. 무슨 소리야? 아니, 상징이래. 북쪽에서 뻐꾸기가 날아온대. 평양상공 지나서. 뻐꾸기. 겨울에? 그게 뭐야? 마지막이 제일 충격적임. 한반도 남쪽 끝에서 기이한 신동 탄생한다나? 크리스마스 새벽에 울음소리 내면 신동. 크리스마스에? 내 방향의 사자들이 크리스마스에 한반도에서 만난다던데. 2025 크리스마스 진짜 오는 거 아니야?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사는 58세의 영적 지도자. 브랜든 빅스는 미국의 신보수 기독교 커뮤니티에서 가장 신비로운 예언가 중 한 명이다. 그는 2015년부터 세계 여러 지역의 미래를 언급해왔으며 많은 추종자들이 그의 말을 하나님의 직접적인 환상으로 받아들인다. 브랜든의 예언은 다른 예언가들과 달리 매우 시적이고 상징적이다. 그는 동물, 색채, 자연 현상을 통해 미래를 표현하며 특히 방향성에 집착한다. 북쪽, 남쪽, 동쪽, 서쪽에서 오는 사자들, 이 네 방향의 움직임이 세계 역사를 바꾼다고 믿는다. 브랜든이 한국에 처음 관심을 가진 것은 2020년이었다. 그는 한반도의 남쪽에서 기이한 빛이 피어오를 것이라고 말했는데 한국의 K방역 성공과 맞아떨어졌다. 2022년에는 북쪽의 문이 열리고 남쪽의 불이 타오를 것이라고 예언했고 2024년 한반도 긴장 고조 시기에 주목받았다. 2025년 12월 초 브랜든은 크리스마스 시즌에 관한 가장 구체적인 환상을 공개했다. 이 환상은 북쪽에서 오는 뻐꾸기, 남쪽에서 오는 불의 요정, 동쪽 넓은 땅에서 오는 땅거미, 그리고 한반도 남쪽에서 태어나는 기이한 신동에 관한 것이었다. 그는 이 환상이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재정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브랜든의 환상은 단순한 비전이 아니다. 그는 매일 새벽 3시부터 5시까지 명상하며 노트에 그림과 단어를 빼곡히 적는다. 그의 노트는 수백 페이지에 달하며 한반도 지도가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북쪽 설원, 남쪽 바다, 동쪽 대륙, 그리고 남단의 작은 섬. 이 네 지점이 크리스마스에 연결된다고 그는 믿는다. 하나님은 방향을 통해 말씀하신다. 북쪽은 얼음의 각성, 남쪽은 불의 정화, 동쪽은 땅의 재편, 남단은 새 생명의 탄생이라고 그는 말한다. 브랜든 빅스는 자신의 환상을 이렇게 시작했다고 전해진다. 기도 중에 나는 내 방향에서 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북쪽에서는 날카로운 울음소리, 남쪽에서는 타오르는 불꽃 소리, 동쪽에서는 땅이 갈라지는 소리, 그리고 남쪽 끝에서는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네 소리가 크리스마스에 한반도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표현은 브랜든의 전형적인 스타일이다. 그는 방향을 통해 우주적 에너지를 읽는다. 북쪽은 얼어붙은 운명, 남쪽은 불타는 변화, 동쪽은 넓은 땅의 힘, 서쪽은 바다의 심판으로 본다. 이번 환상에서 서쪽은 조용하지만 세 방향의 움직임이 한반도 남쪽에 신동을 깨운다고 한다. 브랜드는 이 네 사자가 크리스마스에 한반도를 중심으로 모인다고 강조한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탄생일이지만 한반도 남쪽에서는 새로운 메시아적 탄생의 날이 될 것이다. 브랜든이 가장 먼저 본 것은 북쪽에서 날아오는 뻐꾸기였다. 나는 눈 덮인 산맥 너머 차가운 바람 속에서 뻐꾸기가 날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새는 평범한 새가 아닙니다. 그 새의 울음소리는 시간을 깨우는 시계입니다. 뻐꾸기는 크리스마스 아침
백두산 근처 설원에서 출발해 남쪽으로 날아옵니다. 뻐꾸기는 전통적으로 시계 속에서 나와 시간을 알리는 새다. 브랜드는 이를 북한에 얼어붙은 시간이 깨어나는 신호로 본다. 북쪽은 오랫동안 멈춰있던 시간입니다. 전쟁, 분단, 고립의 역사. 70년 넘게 얼어붙은 운명이 크리스마스에 녹기 시작합니다. 뻐꾸기에 부리는 검고 날카로우며 눈은 붉게 빛납니다. 그 새가 평양 상공에 도착하면 북쪽에서 예상치 못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브랜드는 이 변화의 세부 사항을 길게 묘사한다. 뻐꾸기가 날아오는 길에는 철조망과 감시탑이 보입니다. 새가 그 위를 지나 남쪽으로 향할 때 북쪽의 사람들이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그 순간 리더십 변화나 대화의 문이 열립니다. 크리스마스에 뻐꾸기가 한반도 중앙 상공에 도착하면 남북 정상회담이나 비밀 협상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전쟁이 아니라 얼음이 녹는 과정입니다. 북쪽의 젊은이들이 깨어나고 고립된 사회가 서서히 열립니다. 그는 경고도 더한다. 하지만 뻐꾸기의 울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겨울이 끝나면 다시 추위가 올 수 있습니다. 북쪽 변화는 크리스마스에 시작되지만 지속하려면 남쪽의 불꽃이 필요합니다. 브랜든의 환상에서 남쪽은 제주도와 남해안, 부산이다. 남쪽 바다 위에서 불꽃 같은 요정이 솟아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요정은 작지만 불꽃처럼 밝고 강렬합니다. 제주 해녀들이 바다에서 기도할 때 요정이 물 위로 떠오릅니다. 불의 요정은 크리스마스에 남쪽 바다에서 태어나 한반도 중앙으로 날아온다. 브랜드는 이를 남한의 변화와 부흥의 불꽃으로 본다. 남쪽은 항상 따뜻한 땅입니다. 제주, 부산, 남해안의 항구들. 크리스마스에 요정이 태어나면 남부에서 경제적, 문화적, 영적 부흥이 폭발합니다. 부산항에서 새로운 무역이 시작되고 제주에서 국제 포럼이 열립니다. 브랜드는 불의 요정의 여정을 상세히 묘사한다. 요정은 작은 불꽃입니다. 남쪽의 불꽃이 북쪽의 얼음을 녹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는 상징성을 깊게 파고든다. 요정의 불은 타오르지만 파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둠을 밝히고 길을 인도합니다. 크리스마스에 남쪽 불꽃이 타오르면 한국 남부가 세계 기술 문화 중심이 됩니다. 삼성, 현대의 혁신이 가속되고 K 콘텐츠가 세계를 정복합니다. 동쪽 넓은 땅에서 오는 땅거미, 대지의 재편과 국제 그물. 동쪽은 중국 동북부, 러시아 국경, 넓은 대륙이다. 동쪽의 끝없는 평원에서 거대한 거미가 기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거미는 땅거미로 몸은 대지처럼 검고 다리는 산맥처럼 길게 뻗었습니다. 만주 평원에서 출발합니다. 땅거미는 크리스마스의 동쪽 대륙에서 한반도 동해안을 향해 기어온다. 브랜드는 이를 지질적 국제적 재편의 힘으로 본다. 동쪽은 넓은 땅의 힘입니다. 중국, 러시아, 일본의 판. 크리스마스에 땅거미가 움직이면 동해안의 지진이나 화산 활동이 일어납니다. 동시에 국제 관계의 그물이 재편됩니다. 브랜드는 땅거미의 움직임을 세밀하게 묘사한다. 땅거미는 천천히 기어오지만 도착하면 모든 것을 덮습니다. 요동반도에서 출발의 황해를 건너 동해로 향합니다. 그 과정에서 지각이 떨리고 중국의 경제 변화가 한국에 영향을 줍니다. 크리스마스에 동해안 울릉도나 독도 근처에 도착하면 일본과의 영토 분쟁이 해결되거나 새로운 동맹이 형성됩니다. 거미는 그물을 짭니다. 동아시아의 새로운 무역 그물, 안보 그물이 한국 중심으로 짜집니다. 그는 자연재해 측면도 길게 설명한다. 땅거미의 다리가 땅을 찌를 때 포항이나 경주에 지진이 옵니다. 이는 파괴가 아니라 대지의 재정렬입니다. 동쪽 힘으로 한반도가 안정됩니다. 환상의 절정은 한반도 남쪽 끝, 제주도나 남해안이다. 남쪽 바다 끝, 작은 섬에서 기이한 아기가 태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몸은 빛나고 눈은 별처럼 반짝입니다. 크리스마스 새벽에 울음소리가 울립니다.
신동은 크리스마스에 태어난다. 브랜드는 이를 한국의 메시아적 탄생으로 본다. 신동은 평범한 아기가 아닙니다. 그의 등 뒤에 네 사자의 그림자가 서 있습니다. 뻐꾸기, 요정, 거미의 힘을 흡수합니다. 브랜드는 신동의 삶을 길게 상상한다. 신동은 섬에서 자랍니다. 10대의 영적 각성을 하고 20대의 한국을 깨웁니다. 북쪽 변화, 남쪽 부흥, 동쪽 재편을 이끕니다. 2030년대의 아시아 통합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의 빛은 세계를 밝힙니다. 내 사자는 크리스마스에 한반도에서 만난다. 뻐꾸기가 평양 상공, 요정이 서울, 거미가 동해안에 도착할 때 신동이 울음소리를 냅니다. 내 에너지가 충돌하며 한반도가 재탄생합니다. 브랜드는 이 만남의 결과를 상세히 묘사한다. 통일 논의가 시작되고 경제 부흥이 일어나며 국제 동맹이 형성됩니다. 크리스마스는 한국의 두 번째 탄생일입니다. 브랜든 빅스는 크리스마스 환상에서 한반도뿐 아니라 주변국들의 움직임도 보았다고 전해진다. 특히 중국에 관한 그의 예언은 매우 불길하다. 나는 중국의 크리스마스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붉은 크리스마스입니다. 빨간색이 모든 것을 덮는 크리스마스. 브랜드는 이를 상세히 설명한다. 중국의 크리스마스는 서구식 축제가 아닙니다. 그곳의 크리스마스는 공산주의의 붉은 깃발, 혁명의 상징, 권력의 색채로 물들어 있습니다. 2025년 크리스마스, 베이징의 천안문 광장과 상하이 번화가에서 붉은 불빛이 타오릅니다. 하지만 이 붉은 빛은 축제의 빛이 아닙니다. 그것은 경고의 불꽃입니다. 그는 중국 내부의 상황을 길게 묘사한다. 중국의 지도부는 크리스마스 무렵 대규모 집회를 열고 새로운 시대를 선포하려 합니다. 붉은 깃발이 더 높이 휘날리고 붉은 연설이 쏟아집니다. 국민들은 표면적으로 환호하지만 그 안에는 불만이 쌓여 있습니다. 경제 둔화, 부동산 붕괴, 청년 실업, 지방 분열의 조짐이 이미 보입니다. 브랜든의 환상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얼마 안 가 중국의 근간이 흔들린다는 것이다. 크리스마스 이후 몇 주, 최대한 몇 달 안에 중국의 근간이 흔들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단순한 경제 위기가 아닙니다. 권력 구조 자체가 흔들리는 사건입니다. 그는 구체적으로 말한다. 베이징의 높은 탑에서 붉은 깃발이 떨어집니다. 상하이의 번화가에서 시위대가 모입니다. 광저우의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멈춥니다. 선전의 항구에서 무역선이 서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연쇄적으로 일어납니다. 중국 공산당의 100년 통치가 시험대에 오릅니다. 브랜드는 이 흔들림의 원인을 분석한다. 중국의 붉은 크리스마스는 과잉의 정점입니다. 권력, 경제, 통제의 정점. 하지만 정점이 오면 하강이 시작됩니다. 크리스마스의 붉은 빛이 가장 밝게 타오른 후 곧 어둠이 옵니다. 지방 지도자들의 반란, 경제 파탄, 국제 제재가 동시에 몰려옵니다. 그는 중국 국민의 미래를 길게 그린다. 중국 백성들은 오랫동안 참아왔습니다. 이제 그 인내의 한계가 옵니다. 크리스마스 이후 거리에서 목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변화를 외칩니다. 이는 혁명이 아니라 개혁의 요구입니다. 하지만 지도부가 이를 무시하면 더 큰 혼란이 옵니다. 브랜드는 국제적 파장을 강조한다. 중국의 근간이 흔들리면 세계가 흔들립니다. 공급망 붕괴, 원자재 가격 폭등, 동아시아 안보 불안정. 한국은 이 혼란 속에서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붉은 크리스마스는 중국의 끝이자 새로운 시작의 신호입니다. 브랜든의 일본 예언은 더욱 극적이다. 일본의 크리스마스는 평화롭습니다. 도쿄의 크리스마스 일루미네이션, 교토의 눈 내리는 거리, 후지산의 고요함. 하지만 바로 그 평화 속에서 쥐도 새도 모르는 재앙이 기다립니다. 그는 일본의 일상을 길게 묘사한다. 2025년 크리스마스, 일본 사람들은 온 국민이 기뻐하는 날을 보냅니다. 성탄절 콘서트, 가족 모임, 온천 여행,
쇼핑. SNS는 행복한 사진으로 도배됩니다. 정부는 경제 호조를 자랑하고 관광객은 일본을 찬양합니다. 모두가 평화로운 크리스마스를 즐깁니다. 브랜드 내 환상에서 반전이 온다. 하지만 얼마 안 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재앙이 터져 나옵니다. 지진과 화산이 동시에 폭발합니다. 쥐도 새도 모르는 타이밍에 온 국민이 기뻐하던 그 순간 직후에 그는 재앙의 세부 사항을 상세히 그린다. 도쿄만에서 지진이 옵니다. 진도 8.5, 고층 빌딩이 흔들리고 신칸센이 멈춥니다. 동시에 후지산이 깨어납니다. 수백 년 만의 대분화. 검은 화산재가 도쿄 하늘을 덮습니다. 쓰나미가 간토 평야를 강타합니다. 센다이, 후쿠시마, 도호쿠 해안이 다시 물에 잠깁니다. 브랜드는 타이밍을 강조한다. 가장 무서운 것은 예측 불가능성입니다. 일본의 지진학자들은 난카이 트로프를 경고하지만 이번은 다른 곳입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해역, 아무도 주시하지 않던 화산. 온 국민이 크리스마스 기쁨에 젖어 있을 때 갑자기 옵니다. 그는 일본 사회의 반응을 길게 묘사한다. 처음에는 여진으로 치부합니다. 하지만 화산재가 내리고 지진이 연속되면 공포가 퍼집니다. 도쿄 메트로가 마비되고 나리타 공항이 폐쇄됩니다. 온천 관광객들은 발이 묶입니다. 정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브랜드는 국제적 여파를 분석한다. 일본 재앙은 한국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쓰나미가 남한 동해안을 위협하고 경제 충격파가 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회입니다. 한국이 일본에 원조를 보내며 동아시아 리더십을 잡습니다. 그는 일본의 회복을 희망적으로 본다. 일본은 재앙 속에서 다시 일어납니다. 젊은이들이 앞장서고 전통이 되살아납니다. 쥐도 새도 모르는 재앙이 일본을 더 강하게 만듭니다. 브랜드는 중국과 일본 예언을 한반도와 연결한다. 중국의 붉은 크리스마스는 내부 붕괴를, 일본의 평화로운 크리스마스는 외부 재앙을 가져옵니다. 이 두 혼란이 한반도의 내 사자와 만나 동아시아를 재편합니다. 그는 길게 결론 짓는다. 크리스마스는 축제입니다. 하지만 동아시아에서는 대변화의 시작입니다. 중국의 붉은 깃발이 떨어지고 일본의 화산이 터지며 한반도의 신동이 태어납니다. 이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